뭐죠? 안 됐나 봐요. 네. 잠깐만. 안녕하세요, 혜경님. 아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산이. 네. 그래서 이제 창업의 시작을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임대비가 들어가고 직원을 뽑아야 되는 그런 어떤 창업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나 하나의 경쟁력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즉 무점포로 시작하는 어떤 투자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창업이 21 세기의 창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또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나눌 거고요. 또 특히 학교 학생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은 요번 주가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되시는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를 깊이 다루기보다는 매 시간마다 이렇게 짧게 짧게 다루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소개는 뭐 쪼금 있다가 또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들려 드릴 건데요. 뭐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한현정을 찾으셔서 요 가증스러운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이야기. 100세 시대의 달라진 경력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전략 프로세스를 정할 때 전략의 핵심은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환경 분석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의 환경과 트렌드가 어떻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거기에서의 나의 차별화, 강점, 그다음에 약점, 위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SWOT 이 SWOT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 경쟁 우위를 만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자면 이 환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어떻게 경력이 달라지고 있는지, 경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럼으로 해서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대기업이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지금은 조직보다 개인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퍼스널 브랜딩은 나를 브랜딩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극히 자기다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 옆에서 "잘 되더라." "쟤는 저게 잘 팔리더라." 이러한 어떤 카더라로 시작할 수가 없는 게 퍼스널 브랜드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다움을 찾아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행이 중요한가 어떤 형태의 실행이 중요한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 겸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나를 브랜딩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책을 공저로 제가 리커리어 북스 출판사를 제가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같이 공저로 내면서 같이 제가 쓴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로 저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이 전반전이라고 하면 10대 그러니까 20대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어 좀 여기에 나이가 다 다르기는 하시지만 첫 번째 그 진로라는 것들을 결정할 때 아마 다들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좌충우돌 성장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저는 첫 번째 그 사회생활을 이 유치원이라고 하는 아동미술 강사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주 경력은 어디 가면은 제가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는 없지만 어쨌든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동 미술 강사를 꿈을 가졌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자세히 정보를 찾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아동 미술 강사가 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어쩌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첫 직장은 어떠셨을까요? 네. 저도 저 역시 저의 의지보다는 저희 언니가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 언니를 보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는 몇 안 되는 직군 중에 이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 5일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됐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인 언니의 권유, 그리고 언니의 그 삶을 보면서 뭐 많은 직군을 경험해 보지 않은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언니의 권유로 시작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아이들 유아 미술에서 제 첫 직장을 큰 고민 없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유치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재미는 있었는데 어 선생님들이 선배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결혼하면 바로바로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보다 훨씬 인제 한 3 년에서 5년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니까 그게 인제 더 그 나이가 많아지고 혹은 그 근무 연수가 많아지면 더 점점점 높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역도 넓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 결혼하면 바로 그만둬 버리는 이런 선배들의 삶이 곧 나의 미래를 보는 듯한 어떤 회의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어 1996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나 스스로가 처음으로 어쩌다가 아니라 그냥 '누가 하라더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뭘 좀 해 볼까?' 이런 변화를 한번 도전해 본 첫 번째가 요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IT 업계가 굉장히 인제 처음 시작하고 막 인터넷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고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2D, 3D 뭐 요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주경 야독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아까 한 그 유치원이든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그 돈으로 저녁에는 이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했던 게 2D도 배웠고요. 3D도 배우면서 처음으로 제가 용기를 내고 '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 벌이를 다 쓰더라도 내 월급을 다 쏟아붓더라도 '나는 한번 도전을 해 봐야겠다.'고 하는 처음 이런 변화를 위한 결단을 한번 해본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변화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일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성취감, 칭찬도 좀 듣고 뭐 혼나기도 해 보면서 어떤 일에 대한 그 처음과 끝을 경험해 보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열정을 좀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그 학원을 통해서 제가 사회를 다시 바꾼 거예요. 유치원이라는 영역에서 직업군을 완전히 바꿔서 디자인 쪽으로 온 거예요. IT 업계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웹 디자인 계통으로 들어왔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아 내가 이 일을 다 끝내고 나면은 뭔가 더 점핑할 수 있을 거야.'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그때 기억나는 프로젝트가 2002 년에 인제 한일전 되게 굉장히 했잖아요. 이제 고때 제가 이제 OK 캐시백 프로젝트를 거의 뭐 날밤 새면서 하던 아주 기억이 인상적인데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굉장히 드림팀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 환경 안에서 정말, 정말 재밌게 일을 했는데 이 일을 딱 끝내고 나니까 제가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옛날에 내가 쉽게 할 수 있던 일들이 더 이상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번아웃이었던 거라고 알았는데 그때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잘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회사가 내가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한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이제 저희 회사 그러셨게요. 선배기도 하지만 예. 네 선배기도 하지만은 상사죠. 상사님이신데 상사님의 퇴직을 보면서 어 그분이 들어오실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라 그러지? 동기 중에 1 위로 들어오신 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장님이. 그런데 나가실 때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올 때는 제너럴리스트를 요구했대요. 한 뭐 10년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스페셜리스트가 되어라 너희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은 내가 지금 회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어서 나는 나가지만 너희들은 너희 자신으로 일을 해라."라고 하시면서 "먼저 간다."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꼭 위생의 정말 딱 이렇게 회사 그만두는 상사가 나가는 그 그림이 제가 봤던 마지막 그 부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에 급급했던 제가 '아 회사가 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회사와 나는 동일체가 아니구나 이거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 저의 목표였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러면서 이 번아웃이 돼서 어떻게든지 다시 기어 올라오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어떤 독서 모임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책이었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요거 책 아시는 분 있으시죠? 이 그 스테디셀러가 된 경제 분야의 그 책이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쓴 책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어떠한 변수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 음, 꾸준히 구축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거에 대한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제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이 번아웃이라는 어떤 몸의 이상 증세를 느끼면서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일을 안 하면 당장 내가 돈이 끊기는구나.' 이거를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고용자의 입장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굉장히 내가 노동력을 상실하면은 바로 그 뭐랄까 그 인컴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수입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더니 전혀 없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이게 내가 갑자기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떠한 변수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여기에선 이런 얘기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지금 송수관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양동이를 다루고 있는가? 나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리하게 일하고 있는가?"라는 구절이 나와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엄밀히 말하면 송수관이라는 것보다는 양동이를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 스스로 자랑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양동이를 다루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힘들게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 영리하게 일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갑자기 어떤 그 종업원으로서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일하고 있지만 내 몸뚱아리가 아프거나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 사례가 나와요. 빌과 에드의 이야기로 나오는데 즉 양동이와 파이프라인의 인제 사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빌과 에드 여기에서 이제 이 한 마을이 나오는데요. 이 마을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비가 오면 물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이 장로들이 모이고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항상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얘기를 해요. "아니 비가 오면은 물을 구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요.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와 빌이 "저희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어요. 그런데 이 에드와 빌은 제안을 하는데요. 굉장히 다른 제안을 해요, 두 사람이. 에드는 이래요. "즉시 양동이를 저는 2개 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빌은 "저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드는요. 즉시 양동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아주 크고 아주 튼튼한 그 양동이를 물을 실 어 그 나 실어 나를 수 있는 양동이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빌은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나갔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서든 어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어떤 투자자를 만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론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에 반해서 에디는 양동이 사는데 금방 걸리잖아요. 오늘도 시장에 가서 바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즉시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같이 경쟁자가 될 법한 이 빌이 지금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굉장히 에드는 '아 한심한 놈. 게으른 놈.' 이렇겠죠. '나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2개를 나르던 양동이를 양쪽에 그 2개를 나르던 걸 이제는 좀 노련해져 가지고 양쪽에 2개씩 4개를 나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쪼금 돈을 버니까 큰 물 트렁크를 사다가 동네에다 마련해 놓고 좀 인제 물을 많이 나를 시간이 좀 많을 때는 미리미리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적립해 놓는 거죠. 예 그래 가지고 좀 인제 이렇게 좀 내가 좀 힘들고 그럴 때는 그걸 좀 활용할 수 있게 이런 노하우도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한 반년쯤 지나서 드디어 빌이 나타났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졌던 빌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 마을과 호수를 연결하는 아주 크고 두꺼운 스테인리스 성수관이 건설됐다고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다들 동네 마을 주민들은 맨 처음엔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이 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애드는 직접 노동 집약적 일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우리 주 5일 근무하듯이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저도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토요일, 일요일은 못 합니다." 이랬겠죠. 그렇지만 얘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마을에서. 얘 마음대로야. 막 가격도 막 계속 고공행진을 할 거고요.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을 때도 얘는 이걸 크게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독점 시장이고 경쟁자가 없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발전 없이 계속 양동이를 나르는 거에 급급했어요. 거기에 만족했다고요. 그런데 빌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주 5 일을 물을 받으시고 또 토요일 어떤 뭐죠?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는 미리 받아 놓지 않으면 물을 사용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저희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365일 아주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애드가 주는 그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 양동이를 직접 나르면서 거기에 막 먼지도 들어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굉장히 물을 아주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 애드는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거의 이 경쟁자 이 강력한 갑자기 나타난 이 괴물 같은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요. 그런데 에드가 생각한 대안은 양동이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사람을 더 고용하거나 막 이런 노동 집약적인 어떤 이런 것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되게 즉흥적인 계획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걸 느끼는 거죠. 이 빌이 가지고 있는 건 거의 거대 시장 대기업을 상대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드는 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빌의 제품에 자기 가격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일을 정말 원하지 않는데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 결말을 맺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딱 보면서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한 어떤 뭐랄까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력이 달라졌다. 이 경력이 왜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이런 흐름들은 이미 그때 제가 회사에서 번아웃이 오고 이런 '아 일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일을 만들어야 돼. 나도 이런 어떤 걸 만들어야 돼.'라고 생각할 때도 이미 이런 현상들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고령화 이런 것들 너무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 한국인 성별 기대 수명이요. 2010년 전으로 80 세까지 높아졌는데 이게요 보니까 1970 년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닌데요. 요때는 60대 정도였대요. 평균 수명이 남녀가. 근데 2010 년도 되면서 80 대로 쭉 늘어나면서 지금은 남녀 공이 전체가 80 대를 넘어가요, 평균 연령이지만. 지금은 사실은 100세 분들도 많으시고요. 제 연령만 하더라도요. 한 120세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아까 2002 년도에 제가 그 프로젝트 막 진행하고 2002 한일 월드컵 그때쯤이거든요. 제가 그때 읽었던 책이에요.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피터 드러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잖아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 그때 인제 이분이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2002 년이거든요. 25년 후? 25년 후면은 이게 뭐야 지금이잖아요 거의 대략. 25년 후에는 건강이 허용하는 한 당신들은 75 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는 이걸 공감할 수 없었어요. 에이 무슨 75 세까지 일을 해. 실제로 이때 2002 년도에는 그렇게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우리한테 피부로 막 느껴지는 그런 때는 사실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75 세까지 일을 해야 되고 이 75 세까지 일을 하려면 한 가지 일을 하기엔 너무나 길고 지루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이 점점 아주 급속도로 뭐랄까 젊은이들은 사라지고 노령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당신들은 노인이 되어도 너희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돼. 부양받는 시대는 끝났어."라고 20여 년 전에 책에서 이 사람이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명의 증가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경력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은 2015 년도에 작고하셨을 텐데요. 이분이 그 당시에 그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당신들은 이걸 알아야 돼.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나이키나 스타벅스처럼 이렇게 큰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야. 이제 개인도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라고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얘기가 지금 "에헤이." 이런 분들 여기 계실까요? 없으시죠? 요즘 75세 되신 분들이요. 만약에 75세 70대 초반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 돌아가신 것처럼 되게 안타까워하잖아요. 분위기가 요즘 그렇잖아요.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졌고요. 지금의 현대 나이 계산법은 이렇게 달라졌대요. 여러분들 진짜 나이에 곱하기 0.8을 하면 현대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1993년 과거에 이제 30대 선수 비중이 11.6% 밖에 아니었다면 2000 년대 들어와서는 이것도 2 배로 늘어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일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운동 선수의 어떤 일하는 기간도 늘어난 거예요. 건강 어떤 그 뭐지 뭐 건강이나 어떤 이런 의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는 굉장히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 100세 시대의 인생 시계를 봤을 때 이런 근거를 따져서 보면 어 불과 50 세에는 오전 12 시밖에 안 된대요. 제가 50대 초반인데 저는 이제 겨우 12 시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과거의 사람들은 어땠냐. 아까 1970 년대만 해도 60대 정도엔 다 어느 정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50 대에 은퇴를 하고 10 년, 20년 길게 잡으면 20년 정도를 좀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 손주 돌보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식들 조금 봉양받다가. 근데 이제 겨우 12 시래요. 우리 나이에도. 그러니까 이 반을 우리가 앞으로 길면은 40 년에서 50 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반을 살았다면 이 반을 무임금으로 살아야 되는 그 시기가 우리한테 도래한대요.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Third Period라는 책을 지은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First Period라는 거는 이제는 이렇게 태어나서 30 세까지 여러분들 여기 30대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30 세까지는 우리가 옛날에는 직장 다니고 뭐 하고 저도 30대 초반에 아까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30 대까지는 어느 정도 제가 30대 초반에 그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왕언니였어요. 아니 어떻게 같이 있던 사람들 여자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는지. 그게 왜 그랬나 했더니 다 시집가고 어디로 사라졌어. 이 직장 일터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30대 초반만 해도 완전히 고령 여자야. 그래서 빨리 시집 가야 되는 눈총이 막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자연스럽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30 이라 그러면은 옛날에 20 대? 예. 그런 거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시죠? 굉장히 젊은 분들이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0 세까지는 배움의 시기다. 그리고 세컨드 피리어드는 31 세에서 60 세까지는 성장의 시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퇴하고도 남을 시기인데 이때까지 성장의 시기래요. 60 세가 돼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서드 피리어드 이 61 세에서 90 세 아이고 죄송해요. 참 깝깝한 이 앞날을 얘기하니까 목이 메이네. 농담이고요. 그 이 서드 피리어드 그다음에 퍼스트 피리어드 이 91 세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120 세까지 130 세까지 산다 그러면 와 이건 이만한 기간을요 인제는 수입이 없는 상태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제2의 경력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옛날하고 너무 틀려지는 걸 느껴요. 옛날에는요. 이런 교육 현장에 오면 20-30 대가 대부분이었어요. 40 대만 가도 민망해서 갈 수가 없어. 독서 모임 같은 데도요. 근데 요즘엔 어떤 줄 아세요? 20-30대 분들도 물론 있지만 연령이 60대 70대 분들도 많으세요. 그 우리 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평균 연령을 조사해서 봤더니 40 대에서 50 대가 주 연령층이에요. 30 대는 우리 동아리에도 30대 분들 여기 계시지만 굉장히 어리고 귀여워서 아주 그냥 너무 귀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이런 정도로 애기로 취급받는다니깐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37.5 세면 오전 9 시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눈 뜨고 시작인 거예요. 25 세면은 새벽 6 시래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력이 왜 어떻게 짧아졌냐면요. 조직이 너무 짧아요. 조직 수명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직경제라고 하잖아요. 임시 고용 형태. 굉장히 뭐 멋있는 말 같지만은 정말 4대 보험도 안 되는 그런 알바, 이걸 이제 돌려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알아봤더니 대기업의 직장인들이 느끼는 퇴직 나이가 49.5 세인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나이는 47.1 세인가 뭐 이래요. 그 정도면은 나가라. 그때 제가 그 앞서 그 부장님 얘기했잖아요. 그 부장님도 40대 초반에 나가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그렇게 힘들게 대학 들어가서 대기업이라는 데를 뚫고 들어갔는데, 정말 이제 본 게임도 시작하지 않은 49.5 세에 나가 줘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쪼끔 더 길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쪼금 더 길어서 요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요. 평균 한 53세 정도 됐을 때는 조직이라는 곳을 나와 줘야 되는 기본적인 연령이다. '때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1997년 IMF 이후에 아예 인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이 추세는 점점점 심화되지 낮춰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사람들은 노동 시장에 참가하고요. 그다음에 임시 고용 형태로 인제 형태인 이런 직경제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아까 50대 초반에 직장을 나와도 일을 그만둘 수 있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엔 결혼 연령도 늦어지기 때문에 막 40대 초반에 결혼을 하거나 40대 중반에 결혼하는 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아이를 낳으면요, 이거는 인제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일 자체를 그만두지 않고, 전통적인 어떤 그 직장에 나가는 9 to 6 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형태의 제2의 경력을 시작하는 게 보편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또 물가는 치솟고 일자리 찾기는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0-30 대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개의 직업만으로 어떤 그 생활을 영위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잡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인제 지금은 어떠냐면, 이런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 21 세기를 피터 드러커는 지식 사회라고 일컬어서, 지금 우리 지식 사회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퍼스널 브랜딩을 왜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하라 그러지? 지식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지식 사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배경 안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게, 지금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피터 드러커가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21 세기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지식 사회에는 부정적인 얘기만 있는 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람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생이 실질적으로 무제한 열려 있는 최초의 인간 사회가 될 거야." 왜? 지금 디지털 경제가 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진짜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식 사회에서는요, 내가 어떤 그 투자 금액이 반드시 있어야만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경험,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브랜딩이 된다 그러면 창업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돈이 1 원도 들이지 않고. 1 원, 예, 돈을 들이지 않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요, 제가 지금 어쩌다 출판인이 됐다고 아시는 분들 여기 아시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계획해서 했다기보다 그 순간순간을 하나하나 격파시키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왔다가 보니까, 제가 어쩌다 절대 이 출판의 출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까 그 저 웹 디자이너라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 오프라인 기반의 출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저를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했냐면, 나와 같은 사람들, 은퇴를 했거나 혹은 뭐 경력 단절로 갑자기 사회에서 튕겨져 나갔거나 이런 나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사회를 재 다시 재도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고 준비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더라. 저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정말 완전히 뺑이를 많이 치면서 10 년에서 15 년을 정말 굴렀어요. 근데 30 에서 60 대를 위한, 나는 미커리어 프로모터라고 저를 퍼스널 브랜딩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출판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제 명함에는 제 그 뭐죠? 명함에는 그 사무실 주소가 강남으로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 사무실에서 되게 가까운데 한번 찾아갈게요." 이런 분도 있고요. 이 그 "인쇄소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직원은 몇 명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들어보면 되게 민망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무실도 없고요. 그다음에 직원도 한 명도 없고, 그다음에 그 사무실은 아까 그 주소는 비상주 사무실로 해서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내에서 운영을 해요. 그리고 전화기, 이 전화기에 제가 유료 전화번호, 이 뭐죠? 유선 전화번호 있잖아요. 02로 시작하는 거. 핸드폰으로 하면 이게 다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02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가 있어요. 070은 잘 안 받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얼마 들지도 않아요. 6천 원에서 8천 원 정도 드나?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48,000원 드나? 한 달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요, 일을 하려면 이 노트북이랑 이 전화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출판 책을 요번에도 여러분들 우리 리커리아 북스에서 최근에 나온 책들 제가 뭐 보여 드린 분들이 있는데, 이 책을 하는데도 이 담당자들 디자이너나 교정교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만나 봤어요. 저희 디자이너를 제가 얼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얼굴이. 그리고 그 교정교열 하신 분도 목소리가 좋다는 것만 알지 나이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진짜 어떨 땐 이래요. '그러다 갑자기 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느슨한 관계가 굉장히 예전에 회사에서 옆에 같이 앉아 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동료보다 훨씬 신뢰감이 있고 이 평판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책임감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전혀 내 옆에 같이 근무를 하거나 같은 공간에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움직일 때, 지난번에 우리 미추홀에 강의 갈 때도 제가 우리 직원들 다 데리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직원은 이 노트북이랑 이 전화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항상 얘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어디 가서 만약에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럼 노트북 펴 가지고 못다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제 사무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8,000원으로 이 일을 하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적잖아요. 아니 커피값 몇 번 안 먹고 밥 조금 아끼면 되거든요. 그러니깐 뭘 도전하는데 무섭지가 않아. 이게 뭔가 임대비를 내고 직원들 막 월급을 열댓 명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한두 달만, 여러분들 요식업에서 식당 주인들 한두 달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직원들 월급 때문에 한두 달 장사 안 되면 금방 망해요. 3달만 주춤해 봐요. 바로 망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하시는 분들 임대비만 안 내도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임대비 안 내죠. 그러면서 어떤 것도 그냥 툭툭툭 던지면서 모델을 이렇게도 해 볼까? 저렇게도 해 볼까? 이런 식으로 시도를 막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인제 디자인 빼는 것도 방법을 계속 바꿔요 저는. 대상도 바꾸고 방법도 바꾸고 '요번엔 이게 더 효율적이야? 이거 써 볼까? 저거 써 볼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요. 이제는 이제 퍼스널 브랜드가 이제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꼭 얘기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쵸?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는 조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 대기업 보내려고 애쓰시거나 공무원, 여기 공무원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도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좀 철가방이죠? 근데 요즘 공무원들도 우리 여기 최영준 작가님 공무원이시지만 또 그다음을 준비하시려고 이렇게 또 오셨죠. 그런데 공무원을 은퇴하시고 나서 그다음 삶도 너무 기니까. 그죠? 그런데 이 조직보다 이제는 이 개인이 중요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대기업들이요. 이 같은 어깨를 겨루는 대기업들, 옛날에 개인은 별로 알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큰 조직들은 이 몸이 두터워 가지고요. 커 가지고 잘 움직이질 못해. 결제 라인도 너무 많죠. 뭐 하나 결정하려면은 이게 십수년 걸려. 그런데 지금은 이 개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팍팍팍팍 결정하고 빨리 바꿔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유연하고요. 그래서 이 조직들은요, 이제 똑똑한 개인을 가장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 거기 회사 다니잖아. 나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가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을 때 어떨 때는 뭐 '이건가 저건가?' 이런 게 아니라 일관성 있는 하나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이 설명해 주는 브랜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도 옛날에는 그냥 세무사 하면 됐지만 지금은 어떤 세무사인지가 딱
그 세분 시장으로 정리가 돼야 어떤 그 고객이 이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뭐 미용인들을 위한 세무사, 비염 전문 이비인후과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옛날에 남들이 하는 그 길 있죠. 남들이 그냥 "모르겠어. 뭐 왜 공부하라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하니까 해." 이러면서 우리가 첫 한 텀을 그 퍼스트 피리어드를 지나왔는데요. 그게 지금 보니까 30-40 대로 오니까 '아 그렇게 그게 옳은 길이 아니었어.'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직보다 개인이 중요한 시대에는 이 어떤 그 다수가 가는 길이 반드시 옳지 않다는 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린 속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맹목적으로 이유도 모른 채 앞 사람만 따라가는 급급한 현상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명 자살하는 양이라고도 불리고 사슴처럼 비슷하게 생긴 동물인데요. 얘네가 초식 동물이에요. 심지어 시속이 94km나 돼 가지고요. 치타도 못 따라잡는데요, 얘네들을. 근데 얘네들을요. 얘네가요 떼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 가지고 아프리카 과학자들이 하도 신기해 가지고 연구를 해 봤어요. 그러면서 밝혀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 이 문제를 시사하는데 첫 번째는 '아 이걸 통해서 다수가 선택한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시사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가는 것보다 왜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이걸 통해서 시사해 준대요. 뭐냐면 이 스프링복 애들은 아주 식욕이 굉장히 왕성해요. 그리고 무리를 져서 사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있을 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가 이 무리가 같이 막 떼를 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경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놈한테 내 앞에 있는 먹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빨리 뛰고 그 앞에 걸 먹느라고 급급해지면서 어때요? 내 앞에 있는 요거밖에 볼 수가 없어져. 그러면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이 앞에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고 내 앞에 있는 풀 뜯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네. 일단 요번 달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니까 이번 달 월급 나오는 것만 일단 해결하는 거지 무슨 내가 그다음 달 모르겠어. 이러고 사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이걸 왜 하는 거지?' 이런 목적 상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경쟁을 위한 경쟁, 과열 경쟁이 생기면서 어떤 그 낭떠러지가 이제 갑자기 있는데도 코앞에 1 미터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그대로 떨어져 죽는 그런 사건을 얘네들이 맞이하는데 그러한 비극적 결말 이게 인제 사람들이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는 얘네들이 왜 달려야 되는지 이제 아예 목적을 잊어버려 가지고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된 거잖아요.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냐. 우리는 여태까지 빨리, 빨리, 빨리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 사회에서는 어쩌면은 개인이 삶의 목적과 여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브랜딩하는 거예요. 누구를 브랜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브랜드화해서 어떤 분야 있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셨던 그 분야를 버리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나의 어떤 분야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뭐 똑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응용해서 어떤 분야를 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찾을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먼저 나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이 특정 분야에서 차별화되는 나만의 가치를 높여서 인정받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특정 분야?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를 갖다가 무슨 지식과 경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아이 그런 거는 저 유명한 사람들이나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야. 스펙이 좋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니까 됐겠지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전문가들은요. 저기 무슨 아주 책 몇 권씩 막 개론서 낸 교수들 이런 거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보통의 경험. 그래서 옆에 옆집에 사는 저기 엄마가 어떤 엄마가 너무 기가 막히게 그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레시피를 해 가지고 너무 맛있게 볶음밥을 초대해 가지고 만들었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런 바로 써 먹을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지금 사람들은 원하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 보통의 어떤 사소한 경험이라고 그래도 나의 안목과 솔루션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나만의 나를 필터링을 통해서 다른 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재가공된다면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충분히
콘텐츠가 되고 나를 포지셔닝하는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아 그러니까 나도 다 그거 봤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쉽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 절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게요. 오래 걸려요 여러분. 빨리 되는 줄 알고 한두 번 해 보고 나서 "안 되네. 저 해 봤어요. 안 돼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살아나는 스타트업의 공통점을 봤더니요. 얘네들도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요.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빌 게이츠도 그렇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요. 에디슨도 그렇잖아요. 몇천 번 실패했다는 거 아시죠? 이 수없이 많은 탐색과 실패 과정을 통해서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사고하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 인식을 한 다음에 비로소 나만의 방법을 발견하고 해답을 감으로 해서 나만의 것을 찾은 사람들이지 한 방에 이렇게 됐냐? 절대 그런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들인 것처럼 하는 이 사람들도요. 기본적으로 3 년에서 5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에 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성공을요. 한 방에 성공하는 거 이거는요. 사실은 안정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요 실패를 통한 성공학을 더 높게 쳐 줍니다. 그래서 저희 요번에 리커리업스에서 나오는 책은요 스토리텔링인데 이 스토리텔링은요 나의 이야기를 그냥 아무 어떤 가감 없이 그냥 A부터 Z까지 몇 시에 태어나고 이런 어떤 뭐랄까 그 맵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요. 그 스토리텔링에 입각해서 나의 어떤 그 난관과 그다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냈고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이거를 나만의 성찰을 찾아내고 이런 스토리로 쓰는 게 저희가 쓰는 책이거든요. 자기만의 그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이 서사가 없으면요. 여러분들 브랜드 내 앞에 아무리 멋진 이름 무슨 크리에이터 무슨 뭐뭐뭐 전문가 이런 거 백날 붙여도요. 안 돼요. 이름 붙인다고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실패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하고 이건가 저건가 계속 생각한 거예요. 이 실패를 해야지만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또 그런 그 고객과 시장의 니즈를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좀 더 세분화된 피보팅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한 방에 성공하면요. 이게 답인 줄 알고 이것만 가는데요. 피보팅을 해야 돼요. 피보팅은 뭐냐면 어떤 그 아이템을요. 환경에 따라서 '이게 아닌가?' 그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방향을. 근데 어떤 기조는 있죠. 이 몸뚱아리는 있는데 방향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대상을 바꿔 보기도 하고 시장을 바꿔 보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보팅이에요. 이거는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내 대상은 학생이야. 학생밖에 난 학생으로 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 절대로 학생 이상 무슨 안 돼. 우리는 계속 그거야." 이러면 안 돼요. 바꿔야 나가야 돼요 계속. 시장이 말하는 걸 예의주시하면서 트렌드가 바뀌었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아니네. 연령이 더 낮춰졌네, 높아졌네. 계속 그래서 환경 분석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어 굉장히 이제는 이런 디지털 환경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착오가 너무너무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투자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1인 기업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세팅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러는 건요. 이제는 용기 없는 자의 핑계라고 저는 감히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열정과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쪽팔릴 각오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환경은 조성돼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3만 원도 들이지 말고 자기 안방에서 그냥 주소 그렇게 하면 3만 원도 안 들어요. 집 주소라면요. 그냥 지금부터도 할 수 있는 게 1인 기업가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거대한 시장으로 해서 막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한 발을 못 뛰는 거거든요. 작은 테스트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빨리빨리 시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급변하거든요, 시장은. 어제까지 시장이었는데 1년 전에 6 개월 전에 여기가 잘 나가는 시장인데 이제 그런 시장은 무의미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장이 가 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시도해 보고 고객 검증을 통해서 아까 말했죠? 계속 변화되는 거.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피보팅하면서 단계적으로 계속 완성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 표지 제가 많은 분들에게 참 예시로 많이 드는 건데 이 한 방향에서 한 번에 원을 그리면 정확한 원을 그릴 수 없지만 이 같은 자리에 계속 반복적으로 원을 그려 보면요. 결국은 멀리서 보면 정원에 가까운 원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린 스타트업은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하는 MVP 그다음에 피봇, 린 스타트업 요게 하나의 세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은데 스타트업들이요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요 1 위가 뭔지 아세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기 때문이래요. "난 너무너무 좋은데 이쁘지 않니? 난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디자이너 중에도 몇 개를 딱 보여준 다음에 "나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나는 좋아. 너희들 보는 눈도 더럽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디자이너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아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면 나 아닌 다른 대중에게 설득을 받아야 되거든요. 설득할 수 있어야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원해야 돼요. 그전에 나를 알고 내가 원하는 거에서 시장이 원하는 이 교집합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거의 42%나 차지한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린 스타트업 요 흐름 있잖아요. 계속 실험해 봐야 돼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빠르게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기 위해서 이 MVP 최소한의 구현 기능을 가진 이거를 계속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받고 반복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거를 여러분들 장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게 에센셜리즘 그렉 맥커운이 한 얘기인데요. 그 책에 나온 얘기인데 사람들은 왜 한 발을 못 뛰고 어떤 사람들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못하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뛰어나서 어때서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요. 예. 이 거창하게 시작한다고 해서 막 거창한 거 막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나는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해. 저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무슨 계시가 내리기 전까지 난 못해. 막 이러면요 시장에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채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일 수도 있고 아마 공감 가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나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이러거든요. 지금의 시대는요. 완벽주의자가 굉장히 힘든 시대 같아요. 작게 시작해서 작은 성공을 이루어내고 그것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추진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걸 통해서 다음 성공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또 다음 성공 이러면서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그런데 어이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요 프로세스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 전략이라는 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할 때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미션, 사명과 비전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맨 처음에는 나를 탐색해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발견하고 야, 그 꿈 빨리 챙겨놔. 네 챙겨 놓으세요 얼른. 누구세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사명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어떻게가 아니라 이런 걸 발견해서 사명과 미션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끝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지, 내가 나의 고객인 누가 될지를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시장 세분화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많이들 실수합니다. 왜냐면 '시장이 넓어야지. 그래야지 돈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아까 어떻게 했어요? 크게 시작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작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좁히면 좁힐수록 확장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좁힌 시장에서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요. 처음 시장은 굉장히 작아야 돼요. 단 한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는 쉽지만 100 명을 설득시키는 건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 뭐 100명 모이지도 않는 거 내가 그거 뭘래 해.' 이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오늘도 그랬어요. 나 아닌 다른 분 한 분만 들어오더라도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세분화라는 거는 목표 시장보다는 더 좀 큰 시장이거든요. 이 어떤 시장의 어떤 대상 30 대에서 60 대라고 하면 이 30 대에서 60 대에서 여자야? 결혼한 사람이야? 아니면은 어떤 수입은 어느 정도야? 이런 식으로 좁혀 나가야 돼요, 목표 시장을.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계속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공감을 일으키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나만의 서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나를 브랜딩할 수가 있거든요, 독보적인. 그러면 그게 브랜드가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콘텐츠 마케팅 확산시킬 수 있어요. 지금은요 광고하면 안 돼요. 콘텐츠 마케팅 하라고 그러거든요. 이 광고도요 콘텐츠 마케팅처럼 스토리가 있어서 광고 아닌 것처럼 말을 걸듯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머리에 장착해서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내 브랜드를 확장시키고 알려야 되겠다.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법의 꿈꾸미식을 제가 이제 책에다 제가 쓴 거예요. 이 우리가 꿈을 갖고 있으면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옛날에는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짠 하고 나타날 거야.' 이랬거든요.
경쟁자를 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저희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지금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사람과 관계를 받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게 커뮤니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어야 이 꿈이 유의미한 어떤 결과값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갖고 있었던 꿈은요, 사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그 원석이다. 원석인데 이 원석이 의미 있는 관계가 돼서 이 사람들이 세공사가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이 퍼스널 브랜딩이 됨으로 해서 이게 결합됨으로 해서 배수로 늘어나고 드디어 세상이 나를 찾아주고 기회가 만들어지고 돈이 따라오는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의미 있는 네트워크는 지향점은 비슷하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신발 공장이라고 해서 신발 공장 사장님들만 만나? 그러면 경쟁자들만 만나 가지고 정보에 한계가 있고요. 잘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만나서 정보를 얻어야 되고 뭐 나누시겠지만 더 많은 걸 나누시고 이러려면 어떤 좀 더 지향점으로 보셔서 이 영역을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옛날에 만났던 그 정말 중마고 10 년, 20년 지기 이런 사람들은요, 특히 가족, 친척 이런 사람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잘 안 나 안 새로 그런 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래서 이 리처드 코치 낯선 사람 효과라는 이 책에서는요, 정말 유용한 정보는요,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부터 얻기보다 다른 세계에 속한 이들로부터 얻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어떤 모임에 갔는데 명함 나누다가 "무슨 일 하세요?" 하다가 "어 나 그거 필요했는데."라고 하거나 "나 아는 사람 그거 해요. 연결해 줄게요." 이러다가 갑자기 기회가 생기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의미 있는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면 너무 좋겠고 저희 그 브랜딩 스타트도 그런 동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꿈이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을 이 노련한 세공사와 함께 어떤 보석으로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원석은 절대로 혼자서는 보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지? 그렇게 할 때 나는 정말 행복해?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뭐지?" 이렇게 저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여러분 뭐든지 바쁘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그 양동이 나르는 에디예요? 걔 이름 뭐지? 벌써 까먹었네. 하여간 걔 있잖아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그 친구처럼 하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에너지가 고갈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번아웃이란 거 왔다고 했을 때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사람은 에너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에너지를 아무 데나 쏟아 부으면 안 돼요. 급하게 일해야 된다고 아무 데나 쏟아부으면요. 정말로 일해야 될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번아웃이 와서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의 꿈을 찾고 사명을 찾는 데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그 시간이 3 년이 걸리든 5 년이 걸리든요. 하셔야 되고 그런데 "아유 현실적인 얘기를 해라 좀."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 거예요. 그 시간이 3 년에서 5 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간다 마시노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한대요. 하지만 1%의 성공자는 다르게 생각한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끝그림을 먼저 정한대요. 그런 다음에 그 목표를 위해서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역사안으로 정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끝그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션과 사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면서 잠깐 한 5 분, 10분 얘기 나누면 좋겠어요. 이제 4 분밖에 안 남았지만 제가 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이 강의가 되고 죄송합니다. 예, 당신의 마지막 꿈이 뭔지, 그리고 당신만의 강점, 필살기는 무엇인가를 가볍게 뭐 간단한 이름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개도 좀 해 주시면서 뭐 몇 분 정도 얘기를 나눠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 여기서 예 마무리하고요. 예. 혹시 네. 요거 이제 영상은 제가 저기 할게요. 여기는 지금은 인제